개고기 먹는 게 전통 문화라며요. 근데 전통 문화가 과연 다 옳고 좋아요? 조상님은 지혜롭다는 얘기를 내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우리 조상이 지혜로웠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 투성이어서 네. 그걸 극복해오는 과정이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을 내냐면 우리가 이 근대인의 윤리, 근대인의 삶의 패턴으로 과거에 없던 걸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먹을 수도 없고 약으로도 쓸 수 없는 화초를 막 좋다고 돈 들여서 키우고 막 비싸게 사고 팔어. 이 쓸모없는 짓을 왜 해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인데 잡아먹지도 할 수도 없으면서 가족이라고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근대인들의, 현대인들의 규범들이 생겨났거든요. 그걸 준수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한 지향성이야. 근데 나에게 유용한 것들은 충분히 현대인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떤 것은 완전 전근대 사회의 걸 막 주장을 해. 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개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개식용은 각자의 취향이니까 네. 각자의 취향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은 옛날 생각 많이 하니까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만 말 듣는다. 이가 가치관일걸요. 소시를 둬야 될걸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네.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랑 껴안고 자고 뭐하고 막 이래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날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팔았다 뭐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복실이 생각에.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라. 이건 아니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근데 장애인들은 별로 사회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섬에 격리시키자든지 뭐 히틀러식으로 얘기하면 다 잡아 죽이자든지. 근데 진짜 분노하셨나 봐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아니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신념처럼 얘기하면 뭐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화에 이 균일성이 있어요. 현대 문명이 약속한 것들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돈을 기부해요. 도와줘요. 아파해요. 이게 우리 문명인들 현대사회가 이룩한 어떤 생각의 체계거든요. 근데 잠깐. 예. 개고기 드세요? 안 먹어요. 개고기 저는 드세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말씀이 왜 이해가 되냐면 저는 원래 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그걸 막 극단적으로 혼내키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싫으면 내가 뭐 이거 이렇게까지 집착해서 먹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이프한테 동화돼서 안 먹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가끔씩 그 강아지 이제 죽었는데 그 강아지 생각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그 남편이 그런 걸 먹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결혼 초에는 한두 번 먹었다가 걸렸어. 그 냄새 알아요. 그러니까 막 돼지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까지 화내는데 뭐 먹을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먹지 말자. 이렇게 하고 저는 안 먹는데 지금은. 그것도 혼나실 일인 거 아니 뭐 같은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신념을 갖고 드시지. 저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우리 와이프랑 비슷한 개념을 갖고 계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말씀하니까 그래 그렇게 뭐 맞는 말 같고 또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고기가 없었던 먹을 게 시절, 없어서. 고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게 저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뭐 그렇게 싫어하는데 먹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은 아까 김갑수 평론가 말처럼 나는 안 먹지만 다른 사람이 먹는 거는 노타치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좀 비겁한 입장인데요. 비겁해요. 왜 비겁하냐면 제가 이제 개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 설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강훈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개고기를 왜 먹게 됐는지 아냐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얻게 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는 또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는 이제 김갑수 선생님하고 갑수형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막 하다 또 이런 식으로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비겁한 게 필요하다. 아니 지금 가장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게 잡아 먹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거 굉장히 비싸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았다. 식문화로 이런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것은 옳다.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 조상, 부모, 선조 다 극복의 대상이어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고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갑자기 과거 예찬들을 막 해. 그래서 전통은 옳대.
전통에 옳은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의심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정리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난 최민희 의원이 제일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갖고 예민해지니까 그 개 식육업자들의 반대도 막 무섭고 또 전통 옹호론자들이 막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방법이 나는 안 먹지만 또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도 좋다. 이런 게 많은데 제 의견 하나 보태면요. 신념으로 세상에 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노력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식용에 대해서는 좀 일단 좀 제발 혐오스러워 하는 풍토 때문에 몸에 좋은 것 하면서 그 이상한 야생동물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감의 풍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바뀌고 생기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절대 개 안 먹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개구리.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과거로부터 더 나은 단계로 조금씩 노력하는 게 사람살이의 기본이라는 그래요. 말이에요. 뭐 근데 왜 하나도 의식이 안 변하냐. 이 이거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김어준 씨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예, 개 도축을 합법화해서 먹을 수 있는 개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입장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인 게 흑인은 그러면 이 하층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백인은 이 화이트 칼라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논리랑 같아요. 아니, 논리적 비약이죠. 먹기 위해서 태어난 개는 없는 거예요. 이 토론 오늘 아니, 그게 마찬가지야. 내가 인간들한테 내 고기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소각도 없는 거거든. 사회자는 사회를 보세요. 아니야, 의견 얘기. 제가 사회 볼까요? 토론하시고. 되고 싶은데. 자, 그래, 알겠습니다. 요 논쟁은 우리 댓글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정리하려면 저 한 다시 가지만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봐도 돼요? 네. 근데 김갑수 평론가님은 원래부터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보니까 개를 키운 분들이 특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비교적 보면. 아니요, 원래부터 그러지 않고 먹었어요. 원래는 드셨던 네. 거죠. 근데 개를 아,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것도 그런데, 아니, 개 키우면서라기보다는 훨씬 전인데, 네. 뭐냐면, 제가 진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진보.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경제 차원에서 좌파적 신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진보는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인식에 대화 네네. 과정에 한번 뭘 깨달은 거야. 네. 이게 잘못된 거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개식용도 이 진보 관점에 서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분노한 게 있죠. 이 영상들 같은 거 보면 왜 끔찍하잖아요. 네. 하여간 어느 순간부터 개식용의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이 과제처럼 생각이 됐는데 아침에 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김어준 씨의 이거를 즐겁게 듣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전화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오늘 복날이니까 앞으로, 중복, 말복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논쟁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훈식 의원. 네. 왜 요거 다 먹는 게 근데 강훈식 의원님은요. 네. 제가 이제 TV 나와서 멘트 하시는 것도 보고 같이 해보면 욕을 먹기가 힘든 스타일인데.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국민의당하고의 협상 국면, 원내 추경 관련된 협상 국면을 이끌어 나가면서 엊그저께인가 중진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중진회의를 하면 원내대표하고 이제 배석자로 원내대변인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석을 했는데 이게 대변인이 멘트를 안 하면 중구난방 많은 이야기가 막 나가갖고 당의 분란처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발언하는데 오늘 중진회의에서 그래서 제가 공식적 워딩을 어떻게 줬냐면, 너무 정쟁이 과열됐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명단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더니 니네 저의 하루아침에 4성급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배석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욕을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중진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게 주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대표의 입장이 약간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차이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이 국면을
좀 뭐라고 할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예. 좀 강하다고 보면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런 걸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우원식 대표는 다음 그 동시에 가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기조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중진들의 입장에서 또 전달도 하고 의견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네. 일이라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김갑수 평론가 제 TV 보니까 강적들에서 추 대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길게 말해도 다 편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꼭 강적 발언보다도 저는 추 대표에 대한 좀 생각을 말하고 예, 싶은데 하세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제 나름의 판단은 뭐냐면 좀 눈물겨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네.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각을 세워주지 않으면 바로 청와대랑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 네. 뭐 홍준표랑 붙었어. 네. 여기서 추 대표가 안 났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뭐 대변이든 그게 바로 문 대통령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추 대표가 나서요. 그리고 모난 발언도 하고 비난도 받고 그래요. 그 의미를 난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난 언론에서 추 대표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저렇게 센소리 한다는 걸 보는데 정반대거든요. 자기 정치를 포기했구나. 네. 왜냐하면 경륜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상을 여당의 대표로서 보여야만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싸움꾼처럼 나서고 있어. 이건 오로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편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 그건 너무 근시한 네. 거. 아이, 유치한 얘기인 게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고 서울시장에 나가지냐고. 네. 그건 다 안에 총의가 있는 건데 추 대표의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살신성인 가치도 느껴지면서 또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듣는 분들 말이에요. 정당은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 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야 될 걸 대신해주는 싸움꾼들의 집단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싸우는 거 괴로워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제보 조작 같은 거 해갖고 그다음에 그거 덮으려고 막 그렇죠. 꼼수 부리는데 지금 민주당의 국민당의 전략이 딱 뭐예요? 성동격서예요. 예, 예. 딴 데를 때리는 거야. 즉 어딜 때리냐면 추미애와 국민당이 막 싸우는 걸로 보여.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는 그렇죠. 거야. 네. 조작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갖고 막 지겹다 해서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는 그 전략인 거거든요. 그 와중에 있는데 그걸 앞뒤에 알만한 분들도 야 추미애 저렇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왜 좋게 못 가느냐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추 대표랑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략상 맞지 않아요? 맞아요. 추미애는 싸우고 네. 우 대표는 가서 그렇죠. 눈물 흘려가면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애쓰는 네. 모습. 이게 투트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있다. 그래요. 예. 네. 근데요, 이게 저는 추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측면을 찝어주셨어요. 눈물겹다. 저 뭔지 모르게 추미애 대표가 막 이렇게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지지자들은 막 옹호하고 당내 일부의 중진들은 또 추 대표를 왜 저러지 싶게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한쪽에서 종편에서 뭐 완전히 추 대표 비난으로 프레임을 이게 짜놓고 토론을 열어요. 예.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짠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 중진회에 대해서 브리핑할 때 말했는데 중진들도 추미애 대표가 잘못한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국의 해법에 대한 논의들을 원래 중진을 모시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의 이야기가 밖으로 크게 나가는 거야. 또 기자들은 그런 걸 찾잖아요. 그렇죠. 거기 참석한 12분의 중진들 중에 의견이 좀 다른 분들 또는 추미애 대표를 혹시 좀 예컨대 힐난하거나 이런 공격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사가 커져서 그렇지 오히려 중진들이 그 자리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추미애 대표 문제다 이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과잉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좀 톤다운을 하자 이런 정도의 기류가 전해진 거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중진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저쪽을 톤다운 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더 이상 격양되게 하지 마라. 우리도 점잖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진들도 전반적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렇게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보면은
늘 청와대와 정부는 이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고 그거를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적인 지향을 분명히 하면 그게 더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당은 늘 미래를 얘기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딱 그렇게 보여요. 그럼요. 예,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저는 이태규 국민의당 총장의 얘기를 듣고 추 대표가 저것 때문에 부담을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태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팁을 줬다. 예. 그러니까 그 팁을 가지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도 다 깨워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하면. 네. 저는 그걸 듣고 뭔가 커넥션이 국민의당 쪽에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고위직 출신들이 많으세요. 뭔가 커넥션이 있고, 이 사안을 이렇게 가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검찰 일부에서 계속 흘리는 말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미 단독 범행이고, 이준서는 아닌 듯한 분위기 일부 흘린 거 맞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동시에 그게 남부지검인데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남부지검이 지난번에 그 김수민 박선숙을 고발했던 데예요, 검찰이. 그래서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당 때문에 이게 다 무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속 수사도 안 됐고 안 됐고 그다음에 김수민 박선숙 건이 다 무죄로 결정이 나서 남부지검이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는 그 내부 전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유미 건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는 확신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도 그런 건데 왜 처음에는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 미필적 고의? 예. 네. 이런 걸로 막 미필적 고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검찰이 그 구속 구속 적부심,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적부심에서 검찰이 했던 이야기는 제가 뒤에 들은 후문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공범이다. 네. 공범이라고 묶어서 이제 해서 이게 이제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이 그 최고위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직적 사건인 거죠. 그쵸. 내부 그 조작을 조직적으로 한 거고 나아가서 이게 더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는 아니, 거죠. 근데 이 제보 조작 사건에서 저는 이유미까지냐 이준석까지냐 그 윗선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너무 화력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개입해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막바지 깜깜이 기간에 29번 융단 폭격을 터뜨린 그 행위예요. 가짜에 의거해서 터뜨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거라고. 그래서 뭐 이준선이 그 하수인 말단들이 무슨 뭐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는 이 공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당의 책임은 누가 지냔 말이에요. 당의 책임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투톱이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에 대한 이 푸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세부 사실은 뭐 검찰이 알아서 하시라고. 검찰이 알아서 해서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벌인 범죄는 이유미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은 간에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엉터리 갖고 가짜 이 연기해 갖고 만든 가짜로 갖고 하여튼 해서 적어도 50% 육박할 수 있었던 대통령 이 득표율을 42%까지 떨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더러 만에 하나 정말 이휘자와 아슬아슬했더라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의 짓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정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투톱은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 정당 해산하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적어도 그 책임자 둘은 현실 정치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준서 전 최고가 새벽 1시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였습니다. 3시 반쯤 됐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지금 김광수 평론가가 했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잘못했고 미안한데 우리가 당을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 검증 절차가 좀 미흡했다. 그런 점에 양해 부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29번 그가 검증 미숙한 그걸 가지고 29번 융단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왜냐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장군이 부하의 잘못된 정보를 받아갖고 싸워서 몰살했어. 책임 누가 지냐고. 잘못된 정보 준 놈이 아니라 그 지휘한 장군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겠다 그건 없어요. 구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네. 김광수 평론가처럼 내가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정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은퇴면 자발적인 건데 그렇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본인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늘 책임져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뭐 사임하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과거 후보직을 사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약간 여기 국민의당이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인 결과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왜 좀 되짚어서 따져야 될 때라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검찰이 그랬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지금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구속했다라고. 근데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법기관, 헌법기관이 사법기관 위에 있겠다라는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정당으로서는 완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잠깐 말했지만 김수민 그리고 뭐 박선수 의원이 무죄로 풀었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워딩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사법부가 구속을 시킨 사건들도 법원 그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헌법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사법기관의 판단 그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네, 강 의원님 사실은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계신가? 아니. 사법기관들이 여당 대표 말에 좀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저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정권 바뀌어서 사법기관들이 따라주시면. 눈치 좀 보고. 어머, 내 재판도. 속으로. 근데 안 그래요. 정말로 진짜로 택도 없는 사법부는 얘기지. 그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에 의해서 공판 중심주의가 확립돼 가면서 사법부 독립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사실은 정치적인 곳이 오히려 윗부분이죠. 헌재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당의 잘못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포함해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용 씨 특검법 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제보 조작은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그리고 문준영 의혹은 야당이 부풀려서 의혹으로 계속 내용 없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과 범죄를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쌍끌이 특검 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래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되게 공공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문준영 특검이라는 것이. 근데 자기네들도 이게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총을 열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궁지로 몰리니까 이게 우리 특검 발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이전의 의총에서는 아니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사건이 왜 가소로운 거냐면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아들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취직하라고 내가 중용한 거예요. 하고 후보가 그러시더라고. 뜻밖의 얘기였었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 좀 벌어서 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근데 어디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면 연봉 2천만 원짜리에 집어넣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맨날 국민의당이 조작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공무원 5급 됐다고 5급, 말한 거예요. 보니까 연봉이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8급 정도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 그렇지, 치면. 예. 홍준표 의원이 무슨 유력한 자리에 있을 때 두 아들이 하나는 삼성 들어가고 하나는 현대 들어갔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밀어 해줘야 넣었으면 유학 가는데 도움도 될 텐데. 힘 좀 썼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근데요 그 얘기
얘기 듣고 좀 제가 부끄러운 게요. 2천만 원짜리 진짜 물론 뭐 지금 2천만 원짜리 연봉의 자리라도 취업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라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는요.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달랐습니다. 그때는 고용정보원이 한 달인가 그 채용 광고를 냈는데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용정보원 다니신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거기 다니는 게 뭐 저거 느껴질까봐. 근데 요즘은 좋아진 거. 하지만 좋아서 막 가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 원서 넣어갖고 그 몇 명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지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공격받아서 할 말이 없긴 해. 예? 근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예. 그걸 이제 의혹으로 끊임없이 부풀린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하는 거잖아요. 조금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나? 계속 질르게 하고.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저건 정말 정치 수수다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 사실은 특검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특검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야삼당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요. 예. 특검이에요. 계속 씹는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라는 게 다 합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수순이냐면 국민의당의 공공한 처지와 그리고 이참에 이거를 다 묶으려고 한번 묶어서 야삼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보자고 하는 나머지 두 당의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도 본인네들이 저쪽이랑 가까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근데 자기네들 워낙 처지가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특검이랑 카드로 그냥 연대해서 묶어보는 건데 이 다음 수순이 이제 이걸 갖고 또 계속 3당이 왜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볼 땐 뻔한데 왜 떳떳하면 특검 하지 왜 안 해? 약간 이 논리로 치고 들어올 거예요. 뻔하다고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거 가지고 왜 떳떳한데 왜 못하지?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처절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와 정말 아까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회가 나서서 한번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진들께서 이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경기를 내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상 그 열린우리당이 처음에 탄핵 이후에 151석으로 출발했을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대표를 세워놓으면 대표가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맨날 그래서 바뀌었죠.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추미애 대표 흔들어서 또 당 대표를 흔들어서 이제 못하게 하고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들어서고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굉장한 불안이 있으신 그런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서실장으로 또는 민정수석으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서 이게 당청 분리였잖아요. 그때는 네. 컨셉 자체가. 그래서 당과 청와대가 달리 간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거를 알고 이번 조각과 인선 청와대 인선을 했기 때문에 가령 비서관들 중에 초선이 너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굉장히 긴밀하게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장관들도 이번에 뭐 세 분, 네 분이지만 이렇게 임명한 과정들도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소위 말하면 국민의당이 나갔잖아요. 그럴 만한 분들이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이 방송을 듣는 지지자분들이라도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이거는 건강하게 풀릴 수밖에 없고, 사실 어제도 초선 의원들이 한 45분? 우리가 초선이 55명인데, 45명이 이제 문미혁 의원이 청와대를 가고, 그 자리에 이수혁 의원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하, 뭐 이런 저녁 식사가 간단하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비서관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게 다 초선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그런 자리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 제 의견 마무리 주면요. 문준영 씨는 피해자고 국민의당은 가해자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법은 없다. 네. 양심이 있다면. 그다음에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강 의원님 지금 얘기하는 그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또 제 나이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70년대 한 74년 5년부터 신민당 계열을 관심 있게 너무 재밌어 하면서 쭉 봐온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양질의 사람들로 단합되어 있는 당은 처음 봤다요. 그 이후로 그 전체 과정에서. 전세가 없었다. 예. 전체 과정에서. 그러니까
DJ가 완전히 장악한 국민회의는 거기에 양질의 사람이 설사 많았다 하더라도 지역당 성격이 너무 강했고 예. 이게 거길 가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사람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 현실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구성이 좋고 네. 이렇게 내부 분란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데 그렇죠. 전무후무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모처럼 왔으니까 아마도 민주당은 거대한 내부 분란 속에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언젠가 주세요. 오늘 중에. 그래야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깨질 거다. 민주당? 네, 민주당은 깨질 거다.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말을 민주당의 상대당은 자유한국당이고 자유한국당을 떠올리면 새누리당 또는 신한국당 아니 뭐죠? 한나라당이 떠오르잖아요. 거대 정당이잖아요. 전국 정당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일을 잘 풀면 새누리당이 될까? 안 되죠. 한 번만 생각해봐도 될까? 안 되죠. 왜냐? 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하나 있어요. 20대에서부터 50대 전반기까지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야.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이가 너무 못해 그래갖고 확 마음 바꿔갖고 그러면 홍준표 이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야. 예. 소멸 정당이라니까 소멸에 갈 거예요. 거기가 소멸되고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과정만 남아있어요. 왜냐? 인적 구조, 지지하는 연령층, 심지어 지역까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당, 진보당이 서로 싸워서 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교대로 정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나눠져서? 네, 보수 진보 관념은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사회 주류의 문제가 남아요. 왜 새누리당이나 이런 당이 셌냐면 한국 사회 주류들과 이렇게 호흡이 맞아 있거든. 예. 이게 내 당이라고 생각해. 재벌들, 대기업들, 언론들, 시골 어르신들. 학원 경영학 경영자들 거기에 플러스 시골 어르신들이 내 당이라고 생각하는 주류들이 생각한 게 내 당이 그건데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이 13년짜리 정권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강 의원님?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민주당은 13년 집권하게 돼 있어요. 13년? 예. 그 다음은 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한다고 개헌하면 했죠. 개헌하는데 이 문 대통령 보관이 4년 중임 아니에요. 중임제니까. 네. 근데 지금 흐름 보세요. 야당 중에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민주당 중에 되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5년 플러스 8년. 그다음에 누가 되든 4년에서 8년 13년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극도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사회 주류랑 모든 분야의 주류랑 한 호흡을 이루면서 국가를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 안에서 못 참는 인간들이 있거든. 이 보수성을 못 참는 인간들이 보수화되는 과정을. 보수화되는 과정을 사회 주력이어서 여러 가지 유보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DJ와 노무현 10년을 겪었지만 진보 비슷한 정권이 잡는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의당은 좀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회의적으로 보는데 노동계와 연대한 이 진보 세력들과 민주당 계열 지지 세력이든 민주당 정치 언저리에 있었던 이 좀 강성인 사람들이 야당을 구성하는 거대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구성이 그건 눈앞에 언제쯤? 있어요. 일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제가 전까지는 요대로 가야죠. 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많이 나온 많이 얘기.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저는 또. 이 많이 대단한 생각을 대단한 한다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 많이 저는 이제 처음에 민주당이 뭐 분열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리버럴 보수하고 신진보하고 이걸 막 넣으면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탄핵 이후에 180석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이 220대 빵 막 이렇게 나고 그랬을 때 그때 요 논쟁이 잠깐 벌어져서 그때 이제 민노당이 뭐 소수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빵석이니까요. 한나라당이. 빵석이 되면 이제 열린우리당이 220석쯤 얻으면 그걸 나누어서 이제 진짜 진보 보수를 제대로 노무현 해보자. 대통령 탄핵 때. 네네. 그러니까 그때. 지금 탄핵이라고 하니까.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그러니까 저도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치른, 해석하고.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찌그러져갖고. 그 외에 사회가 많이 성숙했으니까 저간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그림은요.
그냥 가공의 그림이 아니라 네.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쵸. 그래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뭐 강원식 의원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신들이 코너에 몰린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공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리수를 지금 연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그 발언에 관련해서 지금 최명길 의원이 이현주 의원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네이버에 관여해가지고 제목을 네이버가 선정적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아니, 대선 때요. 네이버가 얼마나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네이버 부사장이 오셨는데 왜 안 바뀌냐고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예. 그 이현주 의원 좀 흉볼 게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고소당하기 싫어서 비방송 때 얘기 드릴게요. 예. 저는 많이 하는데. 끝나고 해주시고요. 근데 홍익표 고소당하는 거 너무 괴로워. 홍익표 의원의 말이 저는 죄송하다. 예. 맞아요. 그 근데 2012년에 우리가 공천한 분이니까. 맞아요. 이 두 분 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두 분 다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국민들한테 원내대변인으로 공식 논평입니다. 이 두 분 뭐 이현주 최명길 얘기하는 거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같은 라인이죠, 사실은. 김종인? 여기까지. 예, 김종인 라인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뭐. 자, 근데 이렇게 발언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멀어질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누구 탓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치적인 어떤 책략이라고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카드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대변인 이상할 때 몰릴 어때요? 대로 몰려서 사실은 이게 이 두 분들이 그 안에서 사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몰릴 대로 몰리고 그분들을 또 외롭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나름대로 편 들어준다고 편 들어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편이 안 돼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한 발언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뭐 말이 너무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끔찍한 발언이 있죠. 무슨 그 노동법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정부의 타협안이 나와도 그 타협안을 끝까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 발언까지 해서 사실은 국민의당은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 의원님은 현역에서 참 말하기 어려울 테고 네. 최민희 의원이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도 의석이 40석이나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끌어안아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당이 제가 유지될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하여간 밑에서 다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당으로 누가 출마하려고 그래요. 지방에 그렇죠. 어디건. 그러니까 이 기반이 완전 저기 뭐 바른정당 같은 13명 본가 찾아간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흔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뿌리가 흔들렸죠. 예. 근데 지금 국민당은 더 심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존속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양호한 사람들 선별적으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될 텐데 무슨 생각들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우리 당도요. 이제는 그 예전에는 이런 걸 위에서 소수가 결정해요. 지도부랑.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공개돼 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수는 그런 식의 뭐 합당이든 뭐 일부를 받아들이건 이거는 동의하지 않죠. 반대하는 분위기라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들어오면 또다시 아수라장이 벌어진다. 뭐 그렇죠. 이런 그리고 이제 전망.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 한마디 결이 잘못 나가는 건 파장이 좀 크니까. 근데 그 3년 말이 버티라는 의견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누가 위해줘요? 의석이 부족해서 이 모든 고생은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에서 흔들어요. 근데 들어온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정치들 표변 잘하잖아요. 민주당 우산을 입는 순간 이현주 씨도 민주당 의원이었었잖아요. 그때도 안에서 발언이 많이 안에서 다르셨죠. 발언이 달라서 TV에 많이 나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를 자꾸 당세로 이해하고 있는데
당세는 지금 안 해도 50% 정당이에요.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어딨냐고. 야당이 10%야. 그러니까 당의 세는 그냥 염려할 게 없지만 대통령께서 뭘 좀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문제라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안 익었고 더럽고 힘들고 내부 분란 때문에 괴로워도 어떻게 뭐 바탕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민희 의원 말이 정답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을 소수의 몇 명이 결정해도 워낙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 저도 김갑수 평론가랑 같은 생각이고 이런 것을 밖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엄청 욕을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노무현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거거든요. 네. 고립된 노무현 대통령, 의회에서도 고립돼, 언론에서도 고립돼,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걸 봤으면 대통령이 뭐 좀 해볼 수 있게 의석이라도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서 굴욕이 있을 수도 있고 지지자들이 막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린 지금 길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13년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원내의 마음은 이렇죠. 사실은 그 굴욕을 다 느끼면서 A당, B당, C당 다니니까 사실은 되게 답답한 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우리로서 여당으로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편이 한 40명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편인지가 아직 저희로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고통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공통분모라도 찾아가지고 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죠. 제 가장 일생 동안 많은 얘기를 했던 애들 중에 둘이 지금 전혀 다른 정당에 있는데 똑같은 애들이 어느 당에 갔냐에 따라 정반대 말해요. 그런 건 있죠. 당 소속이 네, 정말 진영 중요하구나. 논리로. 그 생각을 중요한데 합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답답한 게 내각제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내각제라는 게 사실은 다당제 하에 다수당이 총리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협치가 기본이잖아요. 연정이 기본이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 보이시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내각제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예. 하여간 현실 정치를 아는 더 정확한 발언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배경의 하나는 적어도 1년 안에 대통령 문재인의 어떤 성과가 보여야 된다. 그것도 중소서민들이 피부에 느껴지는 성과가 와야만 된다. 이래야 집권의 기초가 다져질 텐데 현재로서 성과 없습니다. 정말 이현주 말대로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 성과물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경제 쪽에서 와야 돼요. 살림살이에서. 그러기 위해서 당 의석이 필요해서 뭘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꽉 막혀있네. 쳐다만 보면 어느 게 더 답답한지 의석이 120석에서 안 되는 게 더 답답한지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사실 이 대목에 약간의 제가 기대감을 낮추는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년 안에 쉽지 않다. 저는 싫지 않고 그거를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게 해줘야 된다.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된 미심사 법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이번에도 11일 날 어제죠. 어제 본회의가 안 열렸잖아요. 그것도 합의했던 본회의예요. 야4당이 야3당 포함해서 합의됐던 날도 못 열었어요. 근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6,183건이에요. 법안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들어와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이 논쟁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연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돼요. 이 쟁점의 논쟁이. 그럼 바른정당까지 묶어서 180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갑수 선생님 지난번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또 게시판 파이어 한번 났었으니까. 나는 사람의 신념에 대해서 그다지 믿지 않게 됐어요. 그보다는 자신의 미래, 현실적 이득 이게 많이 좌우되는구나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여기서 끝쳐야 되겠지만 바른정당 사람도 무슨 악마나 무슨 뭐 이상한 또라이 아니에요. 국민당도 그렇고 하여간 민주당적 가치에 이렇게 포함이 될 때요.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대신 좀 뭐 지둔한 면은 있겠지만 사실은 긴 안목에 집권 세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오자마자 또 G20 회담으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외교 행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신베를린 선언까지 냈는데, 대통령의 한 2주 정도에 대한 외교 행보,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뭐 이 신베를린 선언만 가지고 말씀하셔도 좋고. 저는 이번 대통령의 행보는 한 가지를 확실히 달성했다. 국민 통합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 오고 나신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제히 긍정적인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 행보는 무슨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보다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거. 1. 그다음에 2는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안보와 관련한 모든 그 불안을 불식시키는 거.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거. 안보에 있어서. 예,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빠졌던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좀 심오한 말씀이고 담백하게 예.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외교 정상들이 대한민국 탄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났고 야 이게 정말로 각 나라에서 다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를 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리고 동시에 소위 코리아 이니셔티브, 코리아 패싱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까지 우리가 진척을 본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심오한 얘기가 있었고 담백한 얘기가 예. 있으면 저는 유치한 얘기를 예. 하겠는데 좀 쪽팔린 게 좀 이제 가셨다. 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깨 피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제일 탁 들어오네요, 그게. 저쪽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박근혜 시절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 기사들이 난다는 거야. 그 기사에 박근혜 방문에 대해서, 박근혜 외교에 대해서 난 걸 보면 처참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는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 옆에 강경화 장관이랑 같이 다니는 게 아주 그림이 딱인데, 왜 이렇게 현장에서 은발의 머리를 휘날리는 딱 멋있는 보좌관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외유 좀 자주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촛불을 등에 업고 당당했다. 뭐, 그 외국 정상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지 말이죠. 다만 요번 이것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북한 다룬 문제가 굉장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지자들도 그 다른 상황이라는 거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시간 걸릴 거다. 아마. 전격적으로 남북이 오가는 상황 안 된다. 예.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은 사실 잊으면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장관 9년 동안 해왔던 대북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우리 와이프랑 비슷한 개념을 갖고 계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말씀하니까 그래 그렇게 뭐 맞는 말 같고 또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고기가 없었던 먹을 게 시절, 없어서. 먹던 시절 그래, 얘기죠. 고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게 저만 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뭐 그렇게 싫어하는데 먹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 최민희 의원은 아까 김갑수 평론가 말처럼 나는 안 먹지만 다른 사람이 먹는 거는 노타치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좀 비겁한 입장인데요. 비겁해요. 왜 비겁하냐면 제가 이제 개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 설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강훈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개고기를 왜 먹게 됐는지 아냐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얻게 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거는 또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는 이제 김갑수 선생님하고 갑수형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 그 얘기를 막 하다 또 이런 식으로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비겁한 게 필요하다. 아니 지금 가장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게 잡아 먹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거 굉장히 비싸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문화로 자리 잡았다. 식문화로 이런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것은 옳다. 옛 것은 좋은 것이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돼. 조상, 부모, 선조 다 극복의 대상이어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고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갑자기 과거 예찬들을 막 해. 그래서 전통은 옳대. 전통에 옳은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의심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예. 정리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난 최민희 의원이 제일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 갖고 예민해지니까 그 개 식육업자들의 반대도 막 무섭고 또 전통 옹호론자들이 막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방법이 나는 안 먹지만 또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도 좋다. 이런 게 많은데
제 의견 하나 보태면요. 신념으로 세상에 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노력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식용에 대해서는 좀 일단 좀 제발 혐오스러워하는 풍토 때문에 예? 몸에 좋은 것 하면서 그 이상한 야생동물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감의 풍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바뀌고 생기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절대 개 안 먹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개구리.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과거로부터 더 나은 단계로 조금씩 노력하는 게 예? 사람 살이의 기본이라는 그래요. 말이에요. 뭐 근데 왜 하나도 의식이 안 변하냐. 이 이거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김원준 씨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예, 개 도축을 합법화해서 먹을 수 있는 개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그게 입장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인 게 흑인은 그러면 이 하층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백인은 이 화이트 칼라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논리랑 같아요. 아니, 논리적 비약이죠. 먹기 그거는. 위해서 태어난 개는 없는 거예요. 토론 오늘 아니, 그게 마찬가지야. 내가 인간들한테 내 고기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소각도 없는 거거든. 사회자는 사회를 보세요. 아니야, 이건 개고기 먹는 게 전통 문화라며요. 근데 전통 문화가 과연 다 옳고 좋아요? 조상님은 지혜롭다는 얘기를 내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우리 조상이 지혜로웠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 투성이어서 그걸 극복해오는 과정이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을 내냐면 우리가 이 근대인의 윤리, 근대인의 삶의 패턴으로 과거에 없던 걸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먹을 수도 없고 약으로도 쓸 수 없는 화초를 막 좋다고 돈 들여서 키우고 막 비싸게 사고 팔어. 이 쓸모없는 짓을 왜 해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인데 잡아먹지도 할 수도 없으면서 가족이라고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규범들이 생겨났거든요. 그걸 준수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한 지향성이야. 근데 나에게 유용한 것들은 충분히 현대인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어떤 것은 완전 전근대 사회의 걸 막 주장을 해. 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개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개식용은 각자의 취향이니까 네. 각자의 취향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은 옛날 생각 많이 하니까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만 말 듣는다. 이가 가치관일걸요. 소시를 둬야 될걸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네. 저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랑 껴안고 자고 뭐하고 막 이래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느 날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팔았다 뭐 이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먹어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복실이 생각에.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라. 이건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 근데 장애인들은 별로 사회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섬에 격리시키자든지 뭐 근데- 히틀러식으로 근데- 얘기하면 다 잡아 죽이자든지. 근데 진짜 분노하셨나 봐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아니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신념처럼 얘기하면 뭐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화에 이 균일성이 있어요. 현대 문명이 약속한 것들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돈을 기부해요. 도와줘요. 아파해요. 이게 우리 문명인들 현대사회가 이룩한 어떤 생각의 체계거든요. 근데 잠깐 예. 개고기 드세요? 안 먹어요. 개고기 저는 드세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말씀이 왜 이해가 되냐면 저는 원래 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결혼을 했는데 그걸 막 극단적으로 혼내키고 저한테 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싫으면 내가 뭐 이거 이렇게까지 집착해서 먹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이프한테 동화돼서 안 먹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가끔씩 그 강아지 이제 죽었는데 그 강아지 생각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뭐 이제 그 남편이 그런 걸 먹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뭐 이게 처음에 결혼 초에는 한두 번 먹었다가 걸렸어. 그 냄새 알아요. 예, 그러니까 막 네. 돼지게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까지 화내는데 뭐 먹을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먹지 말자. 이렇게 하고 저는 안 먹는데 지금은. 그것도 혼나실 일인 것 아니 뭐 같은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신념을 갖고 드시지. 저는 그런 개념은 없는 예. 제가 사해볼까요? 얼마나 결혼하시고. 반복되고 싶은데. 자, 그래, 알겠습니다. 요 논쟁은 우리 댓글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정리하면 저 한 다시 가지만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쭤봐도 돼요? 네. 근데 김갑수 평론가님은 원래부터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보니까
개를 키운 분들이 특히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비교적 보면. 아니요. 원래부터 그러지 않고 먹었어요. 원래는 드셨던 네. 거죠. 근데 개를 아,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것도 그런데, 아니, 개 키우면서라기보다는 훨씬 전인데, 네. 뭐냐면, 제가 진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진보.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경제 차원에서 좌파적 신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진보는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인식에 대화 네네. 과정에 한번 뭘 깨달은 거야. 네. 이게 잘못된 거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 개시경도 이 진보 관점에 서서 어느 날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분노한 게 있죠. 이 영상들 같은 거 보면 네. 끔찍하잖아요. 네. 하여간 어느 순간부터 개시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이 과제처럼 생각이 됐는데 아침에 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김어준 씨의 이거를 즐겁게 듣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전화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오늘 복날이니까 앞으로 중복 말복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논쟁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훈식 의원 네. 왜 요거다 먹는 얘기? 근데 강훈식 의원님은요. 네. 제가 이제 그 TV 나와서 멘트 하시는 것도 보고 같이 해보면 욕을 먹기가 힘든 스타일인데.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국민의당하고의 협상 국면, 원내 추경 관련된 협상 국면을 이끌어 나가면서 엊그저께인가 중진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중진회의를 하면 그 원내대표하고 이제 배석자로 원내대변인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석을 했는데 이게 대변인이 멘트를 안 하면 중구난방 많은 이야기가 막 나가갖고 당의 분란처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발언하는데 오늘 중진회의에서 뭐 그래서 제가 뭐 공식적 워딩을 어떻게 줬냐면 너무 정쟁이 과열됐으니까 좀 차분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명단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더니 니네 저의 하루아침에 4성급이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배석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욕을 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중진 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게 주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대표의 입장이 약간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차이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이 국면을 좀 뭐라고 할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잘된 건 잘된 거대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예. 좀 강하다고 보면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그런 걸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우원식 대표는 다음 그 동시에 가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기조의 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그런 면에서 보면 중진들의 입장에서 또 전달도 하고 의견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네. 일이라 브리핑할 때 말했는데 중진들도 추미애 대표가 잘못한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국의 해법에 대한 논의들을 원래 중진을 모시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두 분 정도의 이야기가 밖으로 크게 나가는 거야. 또 기자들은 그런 걸 찾잖아요. 그렇죠. 거기 참석한 12분의 중진들 중에 의견이 좀 다른 분들 또는 추미애 대표를 혹시 좀 예컨대 힐난하거나 이런 공격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기사가 커져서 그렇지 오히려 중진들이 그 자리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추미애 대표 문제다 이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과잉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좀 톤다운을 하자 이런 정도의 기류가 전해진 거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중진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저쪽을 톤다운 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더 이상 격양되게 하지 마라. 우리도 점잖게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진들도 전반적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시 이렇게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요. 보면은 늘 청와대와 정부는 이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고 그거를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적인 지향을 분명히 하면 그게 더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당은 늘 미래를 얘기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딱 그렇게 보여요. 그럼요. 예,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 저는 이태규 국민의당 총장의 얘기를 듣고 추 대표가 저것 때문에 부담을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태규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팁을 줬다. 예. 그러니까 그 팁을 가지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도 다 깨워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하면. 네. 저는 그걸 듣고 뭔가 커넥션이 국민의당 쪽에 검찰 출신들이 많잖아요. 고위직 출신들이 많으세요. 아, 뭔가 커넥션이 있고, 이 사안을 이렇게 가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검찰 일부에서 계속 흘리는 말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미 단독 범행이고, 이준선은 아닌 듯한 분위기 일부 흘린 거 맞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동시에 그게 남부지검인데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남부지검이 지난번에 그 김수민 박선숙을 고발했던 데예요, 검찰이. 그래서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당 때문에 이게 다 무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속 수사도 안 됐고 안 됐고 그다음에 김수민 박선숙 건이 다 무죄로 결정이 나서 남부지검이 굉장히 치명타를 받았다는 그 내부 전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유미 건을 시작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는 확신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도 그런 건데 왜 처음에는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 미필적 고의? 예. 네. 이런 걸로 막 미필적 고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검찰이 그 구속 이렇게 보거든요. 김갑수 평론가 제 TV 보니까 강적들에서 추 대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길게 말해도 다 편집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꼭 강적 발언보다도 저는 추 대표에 대한 좀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예, 하세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게 아니니까 제 나름의 판단은 뭐냐면 좀 눈물겨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네. 뭐냐면 추미애 대표가 각을 세워주지 않으면 바로 청와대랑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 네. 뭐 홍준표랑 붙었어. 네. 여기서 추 대표가 안 났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든 뭐 대변이든 그게 바로 문 대통령 일이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추 대표가 나서요. 그리고 모난 발언도 하고 비난도 받고 그래요. 그 의미를 난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난 언론에서 추 대표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저렇게 센소리 한다는 걸 보는데 정반대거든요. 자기 정치를 포기했구나. 네. 왜냐하면 경륜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상을 여당의 대표로서 보여야만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싸움꾼처럼 나서고 있어. 이건 오로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편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근시하고, 네. 유치한 얘기인 게 서울시장 나가려고 저런다고 서울시장에 나가지냐고. 그건 다 안에 총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추 대표의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살신성 같이도 느껴지면서 또 그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듣는 분들 말이에요. 정당은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총칼 들고 싸워야 될 걸 대신해주는 싸움꾼들의 집단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싸우는 거 괴로워하는데 만약에 저렇게 제보 조작 같은 거 해갖고 그다음에 그거 덮으려고 막 그렇죠. 꼼수 부리는데 지금 민주당의 국민당의 전략이 딱 뭐예요? 성동격서예요. 예. 딴 데를 때리는 거야. 즉 어딜 때리냐면 추미애와 국민당이 막 싸우는 걸로 보여.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는 그렇죠. 거야. 네. 조작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보여갖고 막 지겹다 해서 사람들 관심이 멀어지는 그 전략인 거거든요. 그 와중에 있는데 그걸 앞뒤에 알만한 분들도 야 추미애 저렇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왜 좋게 못 가느냐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또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추 대표랑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략상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추미애는 싸우고 네. 우 대표는 가서 그렇죠. 눈물 흘려가면서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애쓰는 네. 모습. 이게 투트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있다. 그래요. 예. 네. 근데요, 이게 저는 추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측면을 찝어주셨어요. 눈물겹다. 저 뭔지 모르게 추미애 대표가 막 이렇게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지지자들은 막 옹호하고 당내 일부의 중진들은 또 추 대표를 왜 저러지 싶게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한쪽에서 종편에서 뭐 완전히 추 대표 비난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고 토론을 열어요. 예.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짠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그 중진회에 대해서